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연을 자주 듣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비가 자주 내려 다행히 무더운 더위를 식혀주네요. 지금처럼 비가 내리는 날 가게에 앉아 선풍기를 켜놓고 사연을 듣고 있는 게 제 일상이 된 지도 한참이 되었네요. 아, 저는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자식 때문이라도 한 번쯤은 이용하셨을 문방구 말이죠. 요즘에는 학교에서 준비물을 대량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학생 숫자도 줄어 이전처럼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 빈 가게를 지키며 심심할 때마다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방구를 그만두고 세를 받으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곳은 저에게 특별한 곳이라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운영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특별한 인연을 다시금 만나게 해준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이야기이자 그 특별한 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 시절 보통의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공부도 딱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 놀 때는 놀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은 학창시절이었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고 저 또한 좋은 대학을 갈 만한 성적은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는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지역 공장에 사무직으로 일하게 된 저는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부모님께서 소개해주신 남자를 선으로 만나게 되었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남자와 연애가 길었던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만나기 전부터 결혼을 염두하고 시작하게 된 사이였고 20대 중반이었던 저였기에 더는 결혼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의 여성은 노처녀라는 말을 들을 때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다 알지도 못한 채 쫓기듯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몇 개월이라도 결혼을 할 상대와 연애를 한 건 다행일 수도 있었어요. 중매로 만나 얼굴 두세 번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저도 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평범하지만 행복한 생활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 결혼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을 하기 전까지 무척이나 과묵했던 남편 때문에 저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일부러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상대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비슷하게 지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난 뒤 꼭 반주라도 즐겨야 했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예민해졌어요. 그러다 제가 자칫 실수라도 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할 때면 그때마다 폭력을 휘두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남편이 물어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었고 대답을 하면서도 제발 제 말이 곱게 들리길 바라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 때는 어김없이 폭력을 쓰고는 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잦은 폭력에 시달리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부모님 집으로 도망쳐왔고 그 뒤에서야 그 사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결혼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한 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며 그 생각은 더욱 굳어져 갔고 연로하신 엄마를 모시며 부모님께서 하시던 문방구를 제가 운영하게 되었죠. 어찌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의 회복이 필요했던 저에게 순수한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은 꼭 필요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귀찮을 만큼 또 시끄러워 귀가 떨어질 만큼 괴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상대하며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고 결혼을 하기 전과 같이 돌아가며 제가 살고 있는 삶을 만족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평생 엄마를 모시고 문방구를 운영하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하며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으로 한순간에 삶이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죠. 저에게는 1살 터울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와 달리 결혼도 일찍 하고 동시에 쌍둥이를 낳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동생이었죠. 그런 동생에게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건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모두가 잠든 사이 집안에서 누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깊이 잠들어 있던 탓에 화마가 집을 삼키게 되었죠. 아마 요즘이라면 주변 이웃들이 늦은 시간까지 눈을 뜨고 있어 큰일이 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당시만 해도 10시, 11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고 더욱이 1시가 넘은 시각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런 탓에 남동생의 가족들은 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올케는 불길이 솟구치는 집을 빠져나오지 못했고 남동생은 겨우 쌍둥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지만 병원 치료에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비극에 저 또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아들 부부를 잃은 나이 드신 엄마와 부모를 잃은 쌍둥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제 피부치를 떠나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쌍둥이를 제가 걷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첫째 남자아이 성훈이, 그리고 둘째 여자아이 성은이었죠. 처녀였던 제가 초등학생이라고는 하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남들과 비슷하게나마 키우고 있었죠. 다행히 첫째 성훈이는 부모를 잃어 힘든 상황에도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고모인 저를 엄마처럼 잘 따라와 주었고 제가 하는 일을 매번 고사리 손으로 도와주며 생활했습니다. 성훈이가 없었더라면 둘째 성은이를 키우는데 꽤나 고생을 했을 거예요. 둘째 성은이도 착하고 절 잘 따라와 주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둘째 성은이가 유독 남들보다 많이 느리더라고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의아해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걱정되어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성은이가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충격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달이 느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가정의 관심과 학교 생활로 인해 충분히 정상범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은이가 부모님 일로 큰 충격을 받아 발달이 늦어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의 지능을 정상범주로 돌리기 위해 그날 이후로는 무엇을 챙기더라도 성은이를 먼저 챙기게 되었고 시간 또한 성은이와 많이 보내게 되었죠. 학교 선생님들께도 항상 성은이의 상황을 설명하며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과 학교 생활에도 불구하고 성은이의 지능 범주는 정상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벼운 일상에서는 전혀 이상함을 느낄 수가 없는 정도이긴 했어요. 다만 몸과 언행은 제 나이에 맞게 하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해를 하기 힘들어했고 흔히 눈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떨어졌습니다. 또 공감을 하는 것과 거짓말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일반 학교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면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미리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탈 없이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생 성훈이에게 신경을 더 써주고 있어 항상 성훈이에게는 미안했어요. 그래도 워낙 착한 아이라서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절 이해해주며 동생도 살뜰히 챙겨주는 성훈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성훈이를 좀 더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성훈이의 경우 뚜렷한 입시 목표가 있었고 성훈이는 그에 비해 다른 목표가 없어 저와 성인 되고 나서 이후의 계획을 짜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공감대와 이해력이 떨어졌던 성훈이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바뀌었던 제 태도가 무관심으로 느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든 잘 따르고 저와 같이 있으려 했던 아이가 점점 저를 피하고 반항도 조금씩 하더군요. 그러면서 언제 사귀게 된 건지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성훈아, 너 이게 뭐야? 왜 네 가방에서 담배가 나와? 제 거 아니에요. 친구가 집에 못 가져간다고 저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뭐? 너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요즘 왜 그러는 거야? 고모 말도 귀등으로 듣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고모가 저를 싫어하니까요. 제가 오빠보다 공부도 못하고 못난 게 많아서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차피 저도 이제 제 친구들 있으니까 고모와 더는 대화를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오빠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지. 그리고 그전에는 성훈이 너가 오빠보다 고모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담배는 내일 친구한테 돌려줄게요. 그리고 말씀 다 하셨으면 저 방에 들어갈게요. 아이는 오해를 한 상태로 저와 점점 멀어져만 갔고 뒤늦게 제가 관계를 고쳐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어울리는 못된 친구들도 결국에는 성훈이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진정한 친구 사이는 아닌 듯 보였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되려 성훈이가 자신의 인간관계를 자른다며 화를 내기도 했죠. 내 마음을 열어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혼도 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전보다 잘해주면 돌아선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그러던 주말 오후가 되어서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성훈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겁니다.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하니 방 안이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엉망인 거예요. 혹시나 싶었는데 수학여행 때문에 사준 캐리어가 없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간 사실을 말이죠. 급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다니다 결국 학교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 성훈이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성훈아, 너 성훈이 친구들에게 연락 좀 해볼래? 지금 성훈이가 집에서 없어졌어.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캐리어도 없어졌고 옷이랑 속옷, 통장까지 필요한 건 다 없어졌어. 우선 학교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고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훈이가 가면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연락 돌려보고 저도 고모 따라서 성훈이 찾아 나서 볼게요. 곧바로 성훈이도 동생을 찾아 나서게 되었고 주말 내내 성훈이가 있을 만한 곳을 전부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의심이 되었던 성훈이와 어울리던 친구들에게도 거의 빌다시피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성훈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간 건지, 동네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보지 못한 아이가 어디를 간 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단순 가출로 접수가 되었죠. 결국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랫동안 할 수는 없었어요. 고3 시기인 성훈이에게는 아직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고 제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침과 낮, 비는 시간을 이용하여 성훈이를 찾아 헤매게 되었고 오후에는 성훈이 뒷바라지를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고령이시던 엄마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첫째 성훈이는
모자란 제 지원에도 그 어렵다는 취직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하게 되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과 같이 문방구를 운영하며 둘째 성훈이를 찾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훈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조차 찾지 못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성훈이가 지금쯤 과거를 잊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제게 말을 했지만 제 눈으로 아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문방구를 마감한 시간 이후에는 항상 성훈이를 찾아다니며 실종 전단지를 돌리고 거리를 다니고 있었죠. 남들에게는 쉬는 시간도 없이 빡빡해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어 하루라도 전단지를 돌리지 않으면 몸이 쑤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형 마트와 인터넷으로 점점 문방구를 찾는 아이들은 줄어들었고 그런 탓에 문방구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아이는 몇 가지 모습으로 제게 인상이 깊었어요.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요즘 엄마들은 아이 옷도 이틀 이상은 입히지 않던데 그 아이는 한 옷을 제법 오랫동안 입더군요. 거기다 입은 옷도 허름하니 최근에는 그런 모습의 아이를 본 지도 꽤나 오래되었기에 그 아이가 한눈에 들어왔죠. 아마 그 모습뿐이라면 그저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 더 인상이 깊게 남는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원을 가기 전이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오랫동안 문방구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구경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눈치를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자 괜히 더 유심히 보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딴짓을 할 때면 초콜릿이나 사탕, 빵 같은 것들을 자신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더군요. 사실 문방구를 하면서 심심치 않게 보던 모습들입니다. 아직 애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비슷한 일들이 있어도 아이들을 혼내기보다는 눈치를 주거나 좋게 타이르고 보낸 적이 많았어요. 특히 작은 군것질들 경우는 심하지 않은 선이라면 모른 척 넘어간 적도 많죠. 그러다 보면 부모님에게 들켜 용서를 구하러 오는 애들도 있었고 스스로 양심에 찔려 잘못을 구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유로 아이가 군것질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딱하기도 했고 스스로도 잘못된 일인 걸 아는지 겨우 하나 또는 2개씩만 가져갔거든요. 또 한편으론 그 아이로 인해서 성훈이가 떠올라 모른 척한 이유도 있었죠. 만약 우리 성훈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모른 척한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 성훈이를 배려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저희 문방구를 찾았을 때도 저는 모른 척 넘어가주고 있었죠. 그 뒤로도 아이는 뜨문뜨문 저의 가게를 찾아와 군것질들을 가져가고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아이를 안타깝게만 생각하며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로 앞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수업 시간 중에도 아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정 때문에 일찍이 학교를 나왔나 싶었어요. 저학년 중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아이는 너무 일찍이 학교를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더 유심히 아이를 지켜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의 사정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발길을 끊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이는 그날 또한 문방구로 들어와 한참 동안 물건을 구경하는 척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이내 빵 하나를 저 몰래 가방에 넣은 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뒤를 곧장 따르게 되었죠. 문방구 주변 주택가 또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줄 알았던 아이는 집을 가기 전 들려야 할 곳이라도 있는 건지 동네 번화가 쪽으로 향했고 그 길이 익숙한 듯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곤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서는 현관 유리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정리하고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이가 들어갈 만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1, 2층은 상가 건물이긴 했지만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시설이 아니었고 그 위층은 고시원이었죠. 이쯤에서 발길을 돌릴까 하다가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보호자와 대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다시 따라갔습니다. 보호자가 상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고시원으로 올라갔고 안에 사람이 없는 건지 스스로 열쇠를 따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가 들어간 방 앞으로 가니 다행히 어른과 같이 있는지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아이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들겼죠.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들기자 안쪽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곤 오랫동안 정적만 흘렀죠. 제가 다시 한번 문을 두들기며 제 신원을 밝히니 그제서야 아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아줌마 알지? 문방구 아줌마. 안에 보호자 계시면 아줌마가 대화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랑 대화요? 아이가 고개를 방 안쪽으로 돌렸고 저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문 안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좁디 좁은 고시원 안에는 잔뜩 긴장한 듯이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을 확인하게 되자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그리도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우리 성은이었어요. 긴 시간이 흘러 얼굴은 변해 있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늘 보던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성은이는 오랜만에 보는 제가 반갑지 않은지 고개를 획 돌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과거처럼 도망이라도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다시 성은이를 잃을 수 없어 힘이 풀린 다리를 겨우 움직여 성은이에게 다가가 어딜 가지 못하게 꽉 안았습니다. 성은아, 지금 여태껏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가까이 있었으면 고모 집으로 찾아왔어야지. 왜 이렇게 지내고 있어?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군요. 우리 성은이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 꿈이 아니라는 걸요. 벅찬 감정이 솟구쳐 올랐고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성은이를 안고 울고 있었는데 뒤돌아선 아이의 몸이 들썩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은이도 저와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성은이를 돌려세워 그 아이를 제품으로 끌어안아 진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성은이도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진정이 되어 보이는 성은이에게 지난날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출 초기 아이를 찾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우선 아이가 가출한 이유에는 제 애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맞았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첫째를 챙겨주는 것에 비해 자신에게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성은이가 애정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게 맞았던 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 친구들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성은이에게는 주변 사람들 몰래 사귀고 있던 같은 학교 남자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은이 자신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남자아이는 정말 성은이가 좋아서 사귀었던 것이 아니었고 단순히 사춘기 시절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은이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라면 바로 알아챌 거짓말도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믿고는 합니다. 특히 거짓말하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쉽게 믿고는 하죠. 그 남자아이는 성은이의 그런 부분을 알고 이용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친구처럼 아이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호감이 있다며 사귀게 된 거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은이에게 접근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소문이 나기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부터 가까운 친구들한테까지 자신들이 사귀는 걸 비밀로 하자 했고 둘의 관계가 밝혀지면 헤어지게 될 거라며 순진한 아이에게 겁까지 주었던 거죠. 그런 이유로 제가 아이를 찾아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을 때도 그 남자아이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성은이는 남자친구에게 고민들을 종종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걸 이용해 가출을 시켰던 거예요. 가출을 시켰던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에 대한 호기심 충족, 또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행동하고 설령 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협박과 겁을 주면 고지곳대로 자신의 명령을 듣는 성은이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성은이를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의 말에 꿰어 가출을 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갈 때 성은이는 야반도주를 하듯 도망을 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자아이를 믿고 생활하던 성은이도 점점 심해지는 남자의 행동에 버티기가 어려워졌고 남자아이가 대학을 입학한 뒤로는 자신에게 무신경해지자 도망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때라도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가출을 했다는 사실로 제가 혼이라도 낼까 싶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하필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수중에는 돈이 제법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소처럼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하게 된 하혈로 인해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날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남자에게 찾아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당연히 그 남자아이는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했고 책임질 수 없다며 성은이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성은이는 홀로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행히 출산까지는 어떻게든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출산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수입이 끊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장은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으니 돈은 몇 배로 더 들었고 급격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며 결국 원룸에서 나와 저렴한 고시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버틴 세월이 6년이 되었던 겁니다. 어리고 순진한 성은이가 겪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듣기도 힘든 이야기를 알게 되자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챙겨야 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성은아, 고모가 너무 미안해. 고모가 더 잘해주고 관심을 줬어야 했는데 고모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고모. 제가 전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오늘 고모 보게 되었을 때도 혼날 줄 알고 고개 돌렸던 건데 고모가 이렇게 저를 찾고 있는 줄 알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걸 그랬어요. 아니야,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이렇게 지척에 있으면서도 못 찾은 고모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순진한 너를 속였던 그놈이 잘못된 거야.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고모에게 나타나 주어서 너무 고맙다. 죄송해요, 고모. 재정아, 이리 와. 너한테 고모 할머니 되는 분이야. 재정이? 아이 이름이 재정이니? 네, 아빠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아빠처럼 좋은 사람 되라고. 그랬구나. 재정아, 고모 할머니야. 네가 우리 문방구에 와준 덕분에 할머니가 평생 찾고 있던 네 엄마를 찾았다. 고맙다,
고마워. 네가 우리 문방구에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리 와봐.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자꾸나. 그렇게 우연에 우연히 겹쳐 다시 성훈이를 찾을 수 있었고 또 하나의 선물인 재정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성훈이와 재정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죠. 성훈이에게도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성훈이를 찾은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에 한달음에 집으로 찾아와 10년 만에 그립고 그리워하던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남매를 보니 마치 1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긴 시간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집으로 들어와 편안했던 건지 성은이와 재정이는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고 벅찬 가슴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던 저와 성훈이는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모께서 재정이를 안 따라가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이상하게 따라가서 도와주고 싶던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재정이도 가까이 있는 펜시점이나 문방구도 많은데 굳이 우리 가게까지 온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정말 같은 핏줄이 당기긴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모 아니었으면 성은이 영영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감사해요. 저희 키워준 은혜와 성은이 일까지 제가 꼭 다 갚을게요. 그게 내 할 일인데 당연한 걸 가지고 네가 잘 자라준 걸로 다 갚은 거야. 그리고 성은이 찾은 걸로 된 거고. 그런데 재정이 친부라는 사람 일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실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게 되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대충 없었던 일로 하면 언젠가는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글쎄, 나도 당장이라도 그놈을 데리고 와서 때려 죽이고 싶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혹시 성은이랑 재정이가 다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친부에게 잘못을 물어야죠. 분명 자기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 성은이가 혼자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건데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아마 모른 척한 거도 성은이가 자신에게 대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가 내일부터 변호사 만나볼게요. 고모께서는 성은이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 혹시 증거될 만한 게 있어서 남기시면 더 좋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은이가 잃어버린 10년을 보상받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고 공부도 잘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는 엄친아 소리를 들으며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성은이를 이용해서 갈취하고 자신의 아이까지 버린 녀석이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보육원, 요양소 등등 봉사활동이라면 가리지도 않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겉만 보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더군요. 회사도 좋은 곳으로 다니고 있었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 걸 보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놈과 대면하여 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재정인가 걔가 제 아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늘도 알고 나도 알고 자기 스스로도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두 사람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앞으로 아이에게 들어갈 양육비 지원하면 될 것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온다고 해결이 돼요? 돈 바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걔 내 아이 아니에요. 성은이같이 예쁜의 말을 믿으세요? 난 확실히 친부가 아니니 이렇게 협박한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협박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뭐? 이 찢어 죽일 놈 같은 이라고.
내가 그래도 일 커지는 게 싫어서 사과받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너같이 인간 같지 않은 놈은 조용히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 누가 이기나 보고 누가 손해인지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한 만행을 알고도 너를 지금처럼 봐줄 사람들이 있을지, 또 너 같은 놈과 결혼할 사람이 남아있는지 보자고. 그깟 고소라면 해봐라. 내가 징역살이를 하든 벌금을 내든 다 감수하고 넌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 거니까.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되려 우리 성은이를 해픈 여자로 몰고 우리를 돈이나 뜯어먹으려 하는 사람을 만들더군요. 성은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끄럽게 만들기 싫었는데 반성하지 않는 그놈의 모습을 보니 끝을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 1인 시위부터 시작하여 전단지를 인쇄해서 녀석의 회사 근처에서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 막상 큰 소리를 쳐놓고는 속이 타는지 그제서야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찾아오더군요. 이미 버스는 지나간 지는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용서를 받아봤자 진심이나 있겠어요? 결국 소문이 나서 자신이 쌓아올린 평판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아무 말이나 하는 거겠죠.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란 대응은 모조리 하게 되었습니다. 가출건의 경우 법적으로 증명될 만한 것들이 없어 어쩔 수 없었지만 성훈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송금한 내역과 함께 지난 6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에 재정이와 그놈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가려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인지 절차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 결혼 앞두고 상대 측 집안이 알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그놈은 부모님에게 부탁을 했는지 큰 돈을 저희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더군요. 그 정도 돈이라면 앞으로 성은이가 재정이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할 때까지 도움이 될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변호사도 그 합의금 액수에 놀랐는지 저희에게 더 나은 조건일 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첨언을 하더군요. 지난 성은이의 고생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상을 받고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더라도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말이죠. 거기다 어떻게 해서든 그놈 이름에 빨간 줄을 그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가족들과 고민하던 우리는 결국 합의금을 받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끝까지 소송을 하고 법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고 싶었는데 성은이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고모, 이 소송 계속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사과한다고 말도 하고 돈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고 네 고생을 인정하는 돈이겠어? 그런 놈은 아주 지옥 밑바닥까지 보내버려야 해. 저 고모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어요. 고모 그 사람 처음 만난 날부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보면 제 잘못 같아 힘들어요. 그냥 그 돈 받아서 고모랑 오빠랑 재정이랑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그런 못된 사람에게 매달려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1분이라도 행복해져요. 저랑 재정이는 이제라도 고모와 오빠 만난 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고모도 더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행복할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성은이의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지금 하는 소송이 누가 원하는 것이고 누가 행복해지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잘못된 제 생각을 버리고 성은이의 소송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고 눈이 멀었을 때는 몰랐는데 당장의 성은이와 재정이를 위해서 할 일이 엄청 많더군요. 학교를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재정이를 가르쳐야 했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성은이는 다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응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또 행복하게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 보니 재정이 친구에 대한 분노는 이미 잊혀져 버렸고 당장 우리 가족이 내일은 어떤 식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 날 성훈이가 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신이 정말 계신 건지 그놈이 이혼을 당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마 결혼할 상대에게 끝까지 속이고 결혼까지 성공한 모양인데 어떻게 그 집안에서 성훈이 이를 알게 되었나 봅니다. 그 일로 혼인 취소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정말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성훈이 말을 잘 따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어느 쪽이든 항소에 항소를 걸쳐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을 테니 말이죠. 그러는 대신에 재정이와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성훈이와 못다 했던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첫째 성훈이도 오빠로서 성훈이를 돕겠다며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도 같이 지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재정이는 6개월 뒤 중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다시 나선 사회를 어색해하던 성훈이는 잘 적응하여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첫째는 결혼을 하여 저희와 같이 살고 있고요. 조카 며느리도 참 착한 아이가 와주어서 시동생인 성훈이를 많이 챙겨줍니다. 그런 화목한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남동생에게 떳떳하고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은 있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성훈이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찾아 헤매면서 저와 비슷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잃어버린 가족을 놓지 않고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었죠. 어떤 분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고 잃어버린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밖으로 다니시는 건 어딘가에는 찾는 아이가 저희 성훈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무사히 있어줄 거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저의 사연과 같이 실종된 아이를 찾으실 거란 말을 하고 싶어요. 또 그런 실종 가족들이 건네는 전단지, 현수막 등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비슷한 분을 목격 시 꼭 연락을 해주시면 실종자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즐기시길 바라겠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